자, 점심시간 함께하는 D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됐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힘차다고 하기에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네. 원래 증시격언에는 공포에 매수하라, 용기 내는 자가 수익을 얻는다. 사실 공포가 왔을 때 그 손가락이 나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7, 8%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 진단으로 오늘 시장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입의 패기로 많은 분들한테 에너지를 좀 주는 1시간 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패기를. 패기를? 네. 저 이제 막 들어왔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박수현 효과. 주린이 효과. 아주 철저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입이니까 신입의 네. 패기로 열심히 에너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 진단에서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코멘트, 사실 이런 장의 코멘트 하는 분들도 곤욕이고 듣는 분들도 사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진단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런치 토크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결국은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느냐, 뭘 어떻게 사느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그 중 하나로 또 얘기가 되는 것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하락장에 같이 밀렸을 때 상승장에는 무엇이 살아남을지 조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 뭐 하나요?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대덕전자하고 에코프로비엠, BH 이렇게 다뤄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네. 요즘은 시장이 안 좋을수록 에코프로비엠이 혼자 빨갛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좀 왜 그런지 또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고도 싶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옆에 유튜버분. 자, 대덕전자, 에코프로비엠, BH 또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 긴급 진단에 이어서 시장 긴급 진단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전문가분들과 나눠보고 자동차와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서 이렇게 떨어지는 패닉셀 시장에서 우리가 주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1시간 반 힘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부터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경기 침체 우려, 얼어붙은 코스피. 돈쌤 정현두님과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채팅창에는 아침에 패기 있게 한 종목 칼날 잡았다가 손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주님도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소개하죠. 그 있잖아요. 네. 그 재난 복 있잖아요. 정부에서 입는 거. 네, 민방위 옷 같은 같은 걸 입고 나와야 그런 거 되지 입고 않을까. 안전모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긴급 진단 얼어붙은 코스피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더 빠지고 니케이는 4% 넘게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은 두 분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먼저 네. 말씀해 주신다면. 뭐 오늘 미국 증시를 먼저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애플 실적 발표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아마존 실적 발표했고요. 인텔 또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애플은 좋은 실적 발표를 발표했어요 이번에. 네. 예,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물론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원래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매출에 대한 뭐 감소는 다들 좀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뭐 서비스 분야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제 아마존하고 인텔입니다. 이제 아마존이 지금 미국 북미에 있는 매출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AWS에 대한 매출 긍정적이다 나왔지만 전 세계 이제 전세 글로벌 매출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에 대한 좀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인텔은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뭐 8% 빠졌다가 12% 급등했다가 또 7% 빠졌다가 이렇게 큰 기업 자체가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 큰 변동성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에다가 인텔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혀 나아진 기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요 EPS를 손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인텔의 한 기업의 가이던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하나의 우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사실 지난 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이제 11시 반에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예.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또 하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기에 따라서 또 7월 금리 인하. 사실 7월 금리 동결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 이게 다음에 9월에 FOMC가 있는데 네. 이 2달 동안에 혹시나 경기가 크게 부러진다면 오.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많은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강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일본 금리 인상했죠. 금리 인상되면 당연히 많은 뭐 중소형 기업들 일본에 있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디플레이션은 완화되고 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일본 증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 중국은 또 경기 우려를 또 넘어서서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국 증시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요 팔아요. 뭐 아, 내용은 다 조금 알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뉴스에 나온 내용, 뭐 연합뉴스에 새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요 팔아요. 그 얘기만 해요. 물 한 잔 먹고 얘기할게요. 이거 갔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텔 말씀을 하셨는데 인텔, 똥텔, 망텔, 뭐 무인텔 별 얘기가 어떡해. 다 나옵니다. 뭐 근데 이렇게 감정 섞인 얘기를 할 만하죠. 왜냐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장은 저는 뭐 어디 가서 항상 징징대는데 네. 아니 뭐 미국 오를 때는 그거에 반도 못 오르고 떨어질 때는 그거랑 똑같이 떨어지고 네. 이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또 우리나라 또 특성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뭐 오늘 우리나라 정도는- 지수는 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의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거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미국의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들만 놓고 보면 우리도 뭐 거의 똑같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는 좀 미국하고 다르게 좀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흔히 뭐 국장에 대한 뭐 스트레스가 높아지던 상황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미국이 좀 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 외까지 합치면 우리 한가를 맞은 거죠. 거의 시간 외가 한 25% 정도 빠졌던데 본장에서 5% 빠졌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가 저렇게도 되는구나라는 걸 오랜만에 봤고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의 무덤식이죠. 왜냐면 엔비디아만 놓고 보더라도 걔가 뭐 시총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친구인데도 뭐 7%가 빠지고 있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시간 외에서 뭐 13%가 올랐다가 그렇죠. 그리고 균노에 반등을 했다. 라고 촬영을 하면 이제 업로드 하기 전에 7%가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지 침체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침체라는 게 이렇게 인사성이 바른 적이 없어요. 음. 온다 해가지고 결국 왔구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안 들어와요. 뭐 택배처럼 이렇게 배송 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안 오나 보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갑자기 안방에 던지고 가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 침체 얘기 지금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1년 반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조업 지수가 46이면 나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진짜 공식적인 침체 시기를 보면 거의 40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고 또 미국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제조업은 한 8%,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또 발표가 될 건데 걔도 거의 같은 모습이거나 아니면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수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거나 하면 경기 침체가 그래도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이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제조업 지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수급적인 요인 같은 게 있지 않나. 옵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다 자신이 없어요. 이럴 때 사실 파생 플레이어들의 이제 잔치상이거든요. 조금만 밀면 훅 밀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변동성이 커진 국면이니까 여기에는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에 대한 뭐 결론을 하나씩 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나기가 올 때는 그냥 맞아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긴 합니다. 이건 피하기가 어려운 소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7월 FOMC의 제롬 파월 의장에 보게 되면은 데이터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국에는 이제 경제 매크로 지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거기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 발표도 물론 요인이 좀 있겠지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가 뭐 물론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앞으로 대선의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약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에서도 뭐 리쇼링부터 시작해서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의 여러 가지 제조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강달러를 뭐 약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에 더 좀 긍정적으로 수출에 대한 어떤 무역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제조업 지수는 또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몇 개의 빅테크는 고평가됐다고 봅니다. 예, 고평가가 됐고 지금의 여러 가지 랠리에 있어가지고는 미래의 여러 가지 수익을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빅테크의 지금까지 랠리를 이뤄왔던 물론 엔비디아라는 기업 너무너무 좋은 회사죠.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 너무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애플도 오늘 실적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다른 섹터나 어느 업황이 더 이런 상황에서 좀 견고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좀 봐야 될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업황이나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집어나가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리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하고 업황도 중요한데 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미국의 경기 하강 속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놓고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네. 일단 금리 인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연준이 이 금리를 인상할 때랑 똑같이 지금 너무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FOMC 다가오면 인하 빅스텝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제는 이제 한 3-4번까지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국면이 9월 FOMC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대응 전략이 또 각각마다 생각이 또 지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 그런 시나리오를 잘 세우셔서 전략과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주실 수 있는 섹터 중 하나, 조선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런치토크 주제 주시죠. 자, 주제, 진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조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도 좀 있었습니다. 이 뱃값의 건조 물량을 쓸어 담아서 달러 박스로 통하던 시기가 15년 만에 재현된다. 초호황 사이클이 친환경과 맞물려서 K조선이 세계 1위를 노린다. 이미 벌써 사실은 양적으로보다는 질적으로 봤을 때는 K조선이 1위인 거는 맞는 거고 예. 요 조선에 대해서 업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박정훈 팀장님부터. 예, 저는 뭐 조선업은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섹터를 또는 어떤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최근 뭐 보시게 되면 신조선가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 과거 그런 슈퍼 사이클이 왔었을 때의 그런 신조선가 지수를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가 지켜보고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인가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아요. 벌써 사실 조선업을 보게 되면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기업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가가 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상당히 많이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폭락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나 또는 어느 업황 또는 어느 섹터가 지금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지를 또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업황을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사실 이 조선업 자체가 이제 헤비테일 계약이라 그래서 선수금을 좀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좀 많이 받는 나중에 인도를 하게 되면서 대금을 많이 받는 그러한 계약 방식이다 보니까 향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얹어질 만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정말 이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뭐 조선업을 지금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정말 엄청난 전년 대비해서 뭐 428%다 또는 121%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업이익을 또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슈퍼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는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률에 대한 둔화가 어느 시점에 좀 이루어질 것인가.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업황 개선이 또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은 수주를 통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조선 업황 자체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성과 반영 요소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이 있고 수요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성과에 반영하는 요소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후판가, 기자재, 인건비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쟁 환경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 과거에 오랜 그 불황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경쟁 업체들이 죽었어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수주를 그대로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까지 그리고 한국의 조선업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사이클 자체가 과거의 사이클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벌써 2026년, 2027년의 수주까지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그렇게 지금 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 조선 3사 실적이랑 수주한 그런 물량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일단 뭐 제가 실적은 간단하게 그래프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실적 자체만 놓고 봐도 일단은 직관적으로도 좋은 게 느껴지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 여의도에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각각의 섹터들을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골프 스윙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조선업 사람들이다.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노는 것 같잖아. 일 안 하고 골프 치고 가는. 근데 업종이 원래 그래요. 얘는 수주 산업이잖아요. 일단 수주가 몇 년 들어오면 그때 그냥 중간에 취소만 안 되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뭐 전자 IT보다는 훨씬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좋은 사이클에서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스윙이 폼이 좋아진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네. 근데 한동안은 농담이었어. 농담이 아니고 이제 사실 다 그렇긴 아, 합니다. 그래요? 잘 하십니다. 조금 예. 마음이 예, 편하고 그렇죠. 사이클이 길다. 예, 그렇죠. 예, 불황 때는 어떻게 해요? 불황 때? 불황 때는 이제 불황 그때는 때는 이제 탁구 열심히 쳐야지. 하셔야죠. 아, 그때 쳐요. 열심히 네. 하시고 네. 호황일 때는 이제 연습하시고 뭐 예.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수주 산업 자체가 워낙에 길고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적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섹터에서 아주 분기별 실적이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네. 같은 배를 만들어도 얼마가 남느냐는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뉴를 팔아야 되는 건데 이제 점점점 그 색깔이 짙어질수록 쉽게 말해서 마진이 높아지는 배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27년은 아직까지는 이제 잠정치긴 한데 네. 지금 현재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앞으로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일거리는 거의 확보가 돼 있고 그런 상태인 그 중에서도 확보된 거에서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달러 박스였던 시기에 보면은 뭐 PBR로 놓고 보면 조선업무 PBR 좀 보니까요. 뭐 3사 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지 다 PBR 5배는 왔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배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예전에도 그 도크의 풀 캐파를 돌렸을 때 네. 5년치 정도 수준은 갖고 갔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리먼 브로더스가 오면서 취소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던 것이지 한 5년까지 채웠는데 지금 한 많으면 3.5년이거든요.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 5년까지 더 채운다고 생각하면 이제 골프의 이제 폼을 더 아름답게 할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하나의 플러스가 뭐냐면 조선주가 지금 올 상반기부터 강했던 섹터 중에서 거의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섹터거든요. 지금 반도체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데 맞아요. 예, 조선주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일단 조선은 이제 방산이 붙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굉장히 좀 열을 내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 군함을 우리가 수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수리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방산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핵심 기술은 못 건드리게 하니까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의 조선업이 너무 발달했다 보니까 지금 대형 군함을 찍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차 대전 때 여기서 일본 압도해서 시작할 때 군함이 부족했던 미국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이제 중국이 이제 태평양을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렇다고 미국에서 조선소를 하기에는 제한적이죠. 그러면 동맹에서 해야 되는데 일본 아니면 한국이에요. 그러면 일본보다는 이제 한국이 좀 경쟁력이 좀 더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일본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배 만드는 거에서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 5% 나온 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2자릿수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수출까지 나가야 2자릿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까지 줬던 밸류보다는 또 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대되는 스토리라인이 더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방산이 이제 군사 관련이다 보니까 공시가 조금 잘 안 나오고 실제 수출까지 한 10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이것만 보고 기다리기에는 좀 힘든데 그래도 조선이 버티는 데는 바이든이 됐던 그리고 트럼프가 됐던 중국에 대한 조선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조선이 좋았던 게 3월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배를 가지고 미국 항구를 쓰면 요금을 2배 받겠다.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경합주에서 제일 대의원이 많은 게 펜실베니아입니다. 19명이죠. 거기가 조선하고 좀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의 조선을 때리는 건데 그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좋았던 그림이 아직 안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좀 빠지면 그때 사시는 거예요. 주가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해보고. 저는 근데 저 표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수주 양은 자체는 좀 줄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진이 높아지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지 사실상 나아가는 수량 자체로만 따지면 수량은 천천히 작아 줄고 보이는 있는 게 거 아닌가요? 25년, 26년 이런 것들은 네. 아직 받고 있습니다. 아, 아직 받고 아직 있고 받고 있는 그리고 중이라. 그걸 고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 드릴 게가 아니라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네, 네, 이거 가지고는 조금 저희 줄서 좀 있어. 힘듭니다.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견적서를 내 보시죠. 약간 셀러스 마켓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가스선, LNG선을 잘하는데 네.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도커하고 일반 성선을 만드는 도커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얘는 얘대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상선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조선주 관련해서 인력난 문제가 계속 있었다고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인력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뭐 시장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장에서는 아직 좀 멀었어요. 예, 근데 그런 이전보다는 낫다.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네, 했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과거에 정말 숙련된 그러한 여러 그 같이 계셨던 이제 뭐 직원분들이 많이 나가고 뭐 이제 너무 업황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경력이 많았던 그런 인력분들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 하지만 과거에 그만큼까지는 아직 회복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현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수주 받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너무 우리가 또 깊게 우려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력이 충분해졌다고 얘기가 나오면 사람은 늘어났고 일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건 현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이니까. 그리고 조선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주가 안 들어오면 할 게 없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력을 뽑지 않아요. 그렇게 뽑았다가 고생한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수년된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가장 많이 채웠던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면 예전에는 우리 조선소라고 하면 이런 거 보호대 네. 쓰고 용접하는 그런 그쵸. 모습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요. 곡선 이런 것들이야 사람이 하지만 요즘은 그냥 양손에 기계를 잡고 기계한테 경로만 지정하면 기계가 용접합니다. 직선 같은 경우. 그래요? 아니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 용접의 이 복잡성 때문에 네. 로봇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네, 그건 맞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곡선이나 꺾이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근데 직선은 로봇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건 예, 직선은 하고 뒤에서 바로 그 방사능으로 찍으면서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도 용접 언제 배워? 그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기술 아니야? 맞는 얘기지만 그 용접 기계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보통 경험을 해보니까 1년 반 정도 되니까 쓸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뽑은 사람이 이제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연구개발 뭐 이 사람들 키우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인력 면에서도 일단은 부담은 많이 던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좀 그러면- 하나만 조금 더 얹어서 숟가락 하나만 더 네, 네, 얹어볼게요. 네. 네, 숟가락 하나만 얹어보면 사실 지금 이제 조선업황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실 이 선박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수명이 보통 한 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선박들의 수명이 보통 언제 선박이 되냐 절반 이상이 보통 2000년대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던 선박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까지 넘어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이러한 수명에 대한 어떤 사이클도 다시 도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주가 한 곳에 또 몰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이클 자체가 좀 장기간,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다른 기간의 어떤 우리가 뭐 이 사이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조선업에 더 있다. 요거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지금 아까 지혜님께서 조선 없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다시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사이클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장기간 사이클이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얼만큼 점쳐야 돼요? 저는 사실 뭐 물론 얼만큼 몇 퍼센트 더 점쳐야 되냐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이 지금 조선업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 상황,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는 한국의 조선업은 과거보다는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행정부가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의 그 조선업 점유율을 보게 되면 만약에 수주량만 보게 되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사실 점유율은 정말 0. 몇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앞서서 저 돈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엔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수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수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지금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이러한 사이클을 갖고 있었다, 5년의 사이클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선업을 좀 보시는 분들은 또는 이번에 좀 눌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뭐 고민해볼 만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이클이 장기간 연결될 가능성. 돈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15년 전에는 어떤 내러티브로 거기까지 갔는가를 보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는 일단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이제 하면서 전 세계 물류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가 늘어나면 당연히 배가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러티브는 통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내다 보니까 나오는 수혜인 것이지 예전처럼 물류량 자체가 폭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PBR 기준으로 5가 고점이었다고 본다면 저는 5까지는 못 갈 것이다. 지금 2를 넘겨서 조금 더 리레이팅 받는 거는 뭐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5까지 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기자재, 조선 3사도 괜찮지만 기자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를 25년은 좀 지나면 바꿔야 되는데 요즘 배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많이 받으니까 빨리 인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쳐 쓰는 수요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더 올라가기 힘든 밸류의 벽이 좀 있는데,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조정도 많이 돼 있는 상태인 건 마찬가지고 신건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교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차 사이클에서도 놓치신 분이라면 기자재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 패기를 잃었다가 아까 그 잃었던 패기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기분인데요. 네. 그래서 좀 조선주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스탁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그 지금 조선주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주린이 입장에선 시드머니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부담스러우면 지금 내릴 때 좀 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딱 저 좋네.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탑픽 하나만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저는 그냥 네. 저는 뭐 대장주를 많이 봐요. 사실 네. 뭐든 뭐 늘 모르겠으면 대장주 한번 진짜. 근데 이제 진짜 뭐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네. 많이 공부를 해서 그 기업이 이 업황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는 점유율부터 해서 뭐 PER,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지금 뭐 기자재도 보셔도 되고 뭐 하시겠지만, 이 업황 전체를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ETF에 투자해라라는 얘기 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대장주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뭐 조선 뭐 3대 조선소를 보셔서 네. 그렇게 투자하셔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대 조선 중에 제가 타협할 수 있는 주가로 한번 그럼 골라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돈쌤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자재 또 보시는 분들도 기자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우리 이 타이밍이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긴 하겠지만, 네. 경기 자체가 많이 좀 부러지면은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좀 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한쪽에서는 작게나마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건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 맞아요? 조선주 기간별 주가 등락, 저는 조선 아예 관심 없어가지고 안 보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현중이 지금 1, 2, 3개월에 몇 퍼센트? 65%? 예. 빠진 게 저죠. 현대 위포조선 2개월 69%, 3개월 57%, 한 달 전에만 샀어도 30%를 먹었다고 맞아요. 표현하거든요. 네, 수익이 났네요. 돈쌤님, 저 3개월 저렇게 보면은 확실히 부담스러운 게 그러니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강한 섹터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게 지금 조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을 놓쳐가지고 지금 배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하락이 반가울 수도 있겠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가장 빠르지는 아니고 뭐 좀 늦었지만 늦었다고 안 끝나진 않아. 늦은 건 늦은 건데. 진짜 늦은 거예요. 늦은 건 진짜 늦은 건데 늦었어요. 끝난 건 아니다. 오죽하면 내가 늦었다고 생각이 들까.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상승하는 섹터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면 그거는 주도 섹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테마인 것이고, 만약에 선택하기가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도 ETF 잘 나와 있습니다. 조선 3사만 모아놓은 ETF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선택하셔도 되고, 트레이딩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자재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늦었다고 생각하면 학교 가지 마라, 더 맞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조선주 뭐 등락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하락장에서 그래도 하반기에, 하반기 너무 먼가요? 한 8, 9월까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후보군으로 지금 딱 점 찍는 게 방산, 그렇죠? 조선, 변압기 전력설비, 네.
화장품 그렇죠. 뭐 요 정도의 그런 세컨 티어의 그런 섹터들 네. 이 중에서 혹은 다른 섹터가 있다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강할 것 같고 하락장에서 제일 살아남을 것 같고 제일 기회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화장품도 이제 수출도 꽤 잘 나왔고 그때 하나만 예. 하나만. 그러면은 그냥 저는 지금 펼치시려고 했죠? 조선하겠습니다. 다이소처럼. 그냥 조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왜냐하면 그게 좀 편안한 선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조선주가 크기 때문에 금투세 이슈 같은 것도 좀 피해 가 있고 그게 아니면 2차선으로는 금융 정도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밸류업으로 금융. 그렇죠. 밸류 관점으로. 조선이 그나마 낫다. 박종훈 팀장님은요? 저도 조선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방산 보고 있습니다. 방산. 예. 방산 대 조선. 그렇게 펼치시면 안 돼요. 저희 그렇게 장사 안 합니다. 예. 저는 방산을 방산이 저 좀 더 낫다. 보고 있어요. 예. 저도 방산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과 섹터 이런 게 근데 조선도 방산이지 않습니까? 조선도 방산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갑니다. 예. 그렇게 예. 끼워놓으면 뭐. 식후 냉면처럼 따라옵니다. 요즘에 냉면 잘 안 줘요. 싸게 주는 거죠. 옛날에는 좋지 요즘 잘 안 줘요. 예, 후식 냉면으로. 후식으로 드려요, 식사로 드려요 이렇게. 예, 후식으로. 그렇죠. 그걸 메인으로 볼 수는 없는데 방산도 있다. 조선의 방산을 살짝 스토리텔링을 얹어서.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오늘 하락장에서 여러 가지 또 매수를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인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슈퍼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를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매수와 매도 전략까지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IG AUX 모바일 인덱스는 지난 6월과 7월 티몬과 위메프 카드 결제액 합산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모델 아이오닉 5N이 전기차 최초로 F1 등 국제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일본의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 공식 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이 W밸류업 유한 회사가 보유한 티웨이 항공 보통주 지분 10%를 약 708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티웨이 항공 최대 주주인 예림당 측과 지분 차이가 5%포인트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기아의 EV 시리즈 신모델인 준중형 전동화 SUV인 EV3가 출고 일주일 만에 2,000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올리면서 7월 한 달 기준 국내 전체 전기차를 통틀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뚜기와 협업해 다양한 콘셉트로 꾸며진 한정판 굿즈, 삼성 라이프스타일 TV 하우스 윗 옐로우즈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프렌즈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2024 서울 썸머비치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운영하는 브랜드 토리버치가 젊은 층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첫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창업진흥원과 함께 청소년 클립, 웹툰 크리에이터 양성을 지원하는 2024 네이버 청소년 크리에이터 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증권에서 나온 대덕전자 이야기, LS증권의 에코프로비엠 소식, 하나증권에서 다룬 BH 이슈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 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다양한 이슈들 더욱더 뜨겁게 불만 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덕전자 이슈부터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회로기판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반도체 업황 흐름과 함께 이 실적 같이 보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1분기 뭐 반도체 초 슈퍼 사이클 진입해가지고 뭐 기대감, 뭐 AI 모멘텀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유일하게 대덕전자가 그 흐름에는 크게 주가 반영을 못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뭐 DDR5라든가 AI 전환에 따른 기판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데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네. 다 주가 좀 잘 갔을 때 대덕전자에 대한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 9월이 오히려 최고점. 그러니까 주가가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입까지 해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부진했던 그 영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실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 네. 오히려 AI 모멘텀과 어떤 기대감들 내지는 이에 관련된 어떤 수혜 때문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됐던 측면에서 주가 좀 많이 올랐다면 대덕전자의 일병 흐름들을 보면 오히려 주가 좀 오른 것이 없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에는 저조했던 실적.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여기 이거 리포트에서도 좀 이야기를 한 것처럼 2분기 흑자 전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QOQ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93%가 좀 증가되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을 확인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견하다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적자였다가 이제 네. 플러스로 흑자 전환을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실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는 않았어요. 다른 이 반도체 섹터, 뭐 특히나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매출 호조들이 있었는데 대덕전자가 공급하고 있는 기판들은 다른 기판 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작년에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에는 이 재고 조정 여파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벌어놓은 걸 다 까먹고 있었고 이번 2분기에는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플립칩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플립칩 관련된 매출 부분이 2분기 일부 정도의 좀 이익 축소를 좀 손실을 좀 축소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기조를 좀 더 이어간다면 여기서 적자폭을 축소하고 2025년도에는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이 회사는 왜 AI향 이 가속기에 왜 기판 공급을 못 하고 있지라고 좀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MLB 기판이라고 하는데 고다층. 우리가 고대역 반도체가 뭐죠? 반도체 칩을 쌓아 여러 올린 층으로 좀 싸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네. 기판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개 층이 좀 쌓여진 고다층 기판을 우리가 흔히 MLB 기판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 해서 이제 개발 이슈가 좀 더 끝났고 수율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네. 빠르면 3분기 그리고 늦어도 4분기에는 공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거래선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있는 엔비디아향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기대 요인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기대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DDR5 여기 관련된 디램 매출 부분들이 크게 좀 증가되는 이 연동 흐름에서 이 회사 역시도 DDR5향 기판 그리고 차세대 이 기판이라고 불리고 있는 DDR7 부분들의 양산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공급이 가시화가 된다면 저는 이제 안정적인 디램 부분들 그리고 비메모리 기판 부분에 대해서는 플립칩 공급량들도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여기 더해서 AI 가속기향 MLB 기판까지 우리가 좀 노려본다면 대덕전자는 이제부터 AI 모멘텀을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가 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뭐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거나 아니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하향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이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어제의 경우에는 사실 큰 이슈는 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네. 아마존이 조금 3분기 가이던스가 하향됐던 부분들 이게 그렇게 좀 시장에서 반응할 일인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의 이 변동성, 수급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 영향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정도 빠졌으니까 오늘 대덕전자는 이 정도의 하락은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향후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 내지는 상승의 기대 여력들을 좀 가만히 봤을 때는 대덕전자도 이제는 좀 주가 반영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네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GDDR7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AI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성능 기판 MLB 공급 가능성도 점점 계속해서 자극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슬슬 주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여지껏 저평가라고 보신 거죠? 저평가라기보다는 네. 실적이 사실 주가를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배경이었고 네. 사실 이게 뭐 이 적정가냐 아니면 뭐 적정가가 아니냐라는 관점. 왜냐하면 동종업종 대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가의 수익률 배분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는 맞는데 실적적인 측면은 크게 좀 확장성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게 2분기 실적에서 일부 분기 흑자 전환을 좀 전환했던 측면들 네. 여기서 이제 좀 바닥을 찍고 3분기 지표 내지는 4분기에 이익 개선들을 좀 더 확장하는 국면으로 좀 진입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었고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의 확장성 내지는 하반기 AI 모멘텀을 조금 반영시킨다면 탄력도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도 했겠다. 한번 시동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루한 주가 AI 모멘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왠지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네요. 오늘 시장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이럴 때 좀 희망찬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요즘 시황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자주 보게 돼서 차트를 봤는데 1년치 차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리포트에서도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서 음. 만약에 뭐 방송을 해야 된다면 한 10시간도 부족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최근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던 이슈들 주가가 빠지는 원인들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캐즘이 또 지속된다. 뭐 네. 또는 뭐 2분기 출하량도 감소됐다. 전기차 공급량도 축소가 됐다.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좀 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비중을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더 만들고 기존의 내연차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 뭐 트럼프가 IRA 뭐 당선되면 IRA 뭐 세액 공제 관련돼서 뭐 없애거나 네. 축소할 수 있다. 네. 전기차 의무화 뭐 당선 즉시 뭐 없애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경한 어떤 메시지들 내지는 뭐 노이즈 이슈 때문에 네. 워낙 많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래야 좀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슈만 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이슈를 좀 보지 말고 현상을 좀 보는 걸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얼마만큼 이 실적적인 측면이 더 빠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등의 시그널이 있고 얼마만큼 출하량들이 감소됐고 늘어났고 이런 우리가 수치 지표를 더 많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전 2분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반영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났고요. 네.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16%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안 좋다는 것이죠. 이익 개선 폭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96.6%가 감소됐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41%의 이익 축소가 됐는데 다만 이 증권가가 너무나 눈높이를 좀 낮춰놔가지고 네. 이익은 예상보다 상회했어요. 근데 이건 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니까요. 그런데 이제 3분기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전망들은 우리 1분기 적자, 2분기 이익, 그다음에 3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배터리 출하량들이 증가될까 줄어들까 이 부분 하나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좀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2분기에 좀 더 많이 반등을 할 것처럼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탄산 리튬 가격이 더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고 자산, 재고 평가 충당금의 환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재고 평가 충당금 환입.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용어가. 이게 뭐냐면 어려워요. 리튬을 비싸게 샀어. 비싸게 샀는데 이걸 양극재를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손실이 비싸게 사온 네. 것을 싸게 공급하니까 비싸게 사온 것에 대한 이 재고 자산 남아 있는 이 재고를
평가할 때, 이 현재 결산 시점에 평가할 때 200원에 사온 걸 100원에 평가하다 보니까 100원이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손실이 이걸 크겠네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환입했다는 것은 리튬 가격이 다시 또 분기 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올랐네. 오른 만큼을 다시 이익으로 잡으니까 뭐가 되죠? 평가 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익으로 잡다 보니까 시장의 컨센이 소폭 상회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좀 작용했다는 것이지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을 조금 올렸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근데 탄산 리튬 가격이랑 무슨 연동성이 있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리튬은 양극 소재사의 가장 많은 원재료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극재 판가 출하량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판가가 좀 더 증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판가도 올라가고 우리 리튬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익 상세 부분을 좀 연결이 좀 되면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리튬 가격은 반등세가 부진하고 판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3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리포트에 좀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지표에서 보는 부분들은 2분기보다는 지금 7월 제가 이 배터리 출하량 지금 외국 기업에서 좀 분석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소폭 증가 추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3분기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3분기는 2분기 대비 좀 더 양호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선별적인 어떤 흐름에서 주가 등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코스피 이전 상장. 코스피 이전 그렇죠. 상장. 이 부분에 대한 일정들이 구체화가 된다면 네. 오히려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암살자님이 첫눈 오면 해보자 또 차전지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첫눈 올 때쯤이면 좀 희소식이 있을까요? 저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 노이즈 때문에 주가 영향들이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실적이 좋았어도 지금 반도체 섹터처럼 많이 빠지는 것들을 보면 답답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특정된 어떤 이슈보다 증시의 어떤 방향성에 관련된 문제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믿고 기다리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뭐 적절하진 않지만 네. 실적이 주는 탄탄함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많이 돈을 투입해서 벌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버는 즉시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점도 봐야 되고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타는 마음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달래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확실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네, LNF의 사례가 좀 있었는데 단기적 기대감 좀 반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LNF가 이전 상장을 앞두고 한 40에서 한 50%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정들이 구체화가 된다면 아마 코스피 시장으로서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어떤 기대 수급들이 일시간에는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BH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BH 호실적과 관련해서 이 업황 흐름 그 뒷배경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제가 최근에 불타는 리포트에서 좀 많이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네. 거의 뭐 애플 홍보대사급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LIG 네네. 넥스원도 계속 가져오시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좀 내용들을 보면 제가 좀 애플 핸드폰을 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실적이 주는 부분들 네. 아까도 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면 그건 좀 시장의 왜곡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안 좋은 영향들이 가장 크다라고 좀 봐야 되고 실적이 굉장히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간다? 그럼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정확한 하반기 전망이라든가 하반기에 구체화된 시그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우선 오늘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2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예상대로 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뭐 카날리스가 뭐 중국에서 아이폰 1호 출하량들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전망치 틀렸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2분기에 중화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감소가 됐는데 네. 우리가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화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중국에서 1위부터 5위 다 중저가 라인업까지 다 포진한
전체적인 판매량을 보면 그런데 동일 스펙, 동일의 어떤 가격대를 좀 분산해서 봤을 때는 네. 비교 우위의 대상은 좀 없다는 것이죠. 경쟁 만약에 업체들이 네. 경차와 슈퍼카와의 판매량을 집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에서는 아이폰 1호 시리즈가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애플의 할인 효과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 주가 좀 증가됐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LG 이노텍에 비해서 BH 역시도 사상 최고가 2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 오늘 3.4% 주가는 좀 역행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이 주는 아쉬움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2분기의 깜짝 실적이 아니라 네.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3, 4분기 실적을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리포트도 좀 주목했던 포인트가 이 회사는 애플량 집중도가 높지 않고 애플량 집중도가 크지만 삼성 갤럭시 S24에도 FPCB가 좀 공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022년도에 LG전자로부터 무선 충전 사업 부분,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을 인수했는데 이게 1분기부터 실적이 나왔고 2분기에도 견고하게 들어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주가 수익 배분은 아직도 반영된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게 보는 BH의 현재 적정 주가는 3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28,800원이니까 그 괴리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BH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BH는 충분히 단중기적 관점에서 저는 3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수립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리포트 말미에도 나와 있죠. 12개월 선행포가 5.9배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익을 확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것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만 원 이상까지도 목표 주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24년도 보장된 역대급 실적 남은 건 주가 상승뿐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희망찬 소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대덕전자, 에코프로비엠, BH 소식 다뤄봤습니다. 기업광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장 코스피가 3.2% 마이너스 2,688까지 단숨에 내려왔고요. 여기서 10포인트 더 빠지면 오늘 하루만 100포인트 빠지는 겁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 코멘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부터. 네, 우승기 빼고 우승기 빼고.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더니만 음, 떨어질 때만 커플링.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에휴 참. 근데 저는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2022년처럼 쭉쭉쭉 빠지면서 영원히 이제 다시 2,900이나 2,850을 못 보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은 이런 구간은 항상 있었죠. 뭐 작년 8월부터 10월 달까지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2,700포인트 있던 주가가 2,200포인트, 2,270포인트 그때까지 거의 한 4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가 또 V자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자체를 저는 아직은 2022년처럼 대세 하락으로 가는 초입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더 얼마나 더 하락을 할 것이냐. 저는 사실은 2,600만 안 깨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이럴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8월 달까지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지켜진지를 앞으로 좀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볼까 합니다. 2,600선을 안 깨면 그래도 좀 쳐다볼 만하다. 네. 지금 2688이니까 여기서 더 기회를 줄 거라고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희망 고문일 수 있겠지만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그렇죠. 고통스럽겠지만 그렇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사실은 조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은요? 오늘 장 코멘트? 네, 일단 지금 선물에서 2만 계약이 넘게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4%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뭐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둔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일본이 그 엔화 강세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엔캐리 쪽에 대한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2경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수급 문제가 좀씩 불거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역사에서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 수준을 쭉 유지해 왔었다라고 해요. 유지해 왔다라기보다는 평균적으로 10배 정도였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2,650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네. PER 기준으로 9배 정도가 됩니다. 9.5배에서 뭐 9배, 9배에서 9.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는 것은 당장의 하락이 멈춘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정도 수준은 회복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아마 어제 반등에 많이 자금을 투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무리하게 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금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있어야 적정할까요? 개인 기준이 뭐 다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규 대표님.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마 거의 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현금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0% 정도만 있어도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을 할 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12시가 넘어갈 때도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12시에 뭐 우리 예전에 CFD 사태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매도 물량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장 후반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장 후반부에는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자리에서 반등을 주면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뭐 다음 주 초에는 좀 봐야겠지만 현금을 마련할 만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수익이 나고 있다거나 오늘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라도 한 10% 정도라도 좀 현금을 마련하시면 다음 주에 내가 그래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신용잔고랑 반대매매에 대한 걱정도 좀 해야 되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그러니까 2,600을 좀 보고 있거든요. 마지노선은. 물론 코스닥은 저점을 좀 많이 거의 연중 최저치 언저리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인 충격이 나오려면 분명히 신용 반대매매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어저께 다행히 좀 반등을 줬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에 사실은 좀 많이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반도체 쪽에 매수를 많이 하셨다면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또 10% 빠지면서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시 뭐 16만 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런 대형주를 갖고 계셔도 신용 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형주에도 의외로. 그러면은 아마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600포인트가 깨지질 않길 바란다는 뜻이 뭐냐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은 반대 매매가 아니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투매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뭐 자료하면 제가 첫 번째 빅스 지수를 좀 올려드린다라면 네네. 사실은 지금 계절적으로 빅스 지수가 좀 올라오는 시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작년 같은 경우도 2023년에 보시면 검정색 그 선이 한 8월부터 한 7월부터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올라왔다가 그리고 한 10월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 역사적으로도 항상 지난 8월, 9월 계속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안정화를 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찌됐든 이제 빅스 지수 차트 지금 보시면 나가고 있는데 초록색 그 지수가 지금 이제 2024년이거든요. 저게 이제 상승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조금 더 오른다라면 8월 달, 9월 달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다만 이제 선거 이슈도 좀 있고 또 뭐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그 자료를 또 가져올 텐데 네. 어찌됐든 9월부터는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유동성 장세가 제가 빠른다라면 한 9월 초나 9월 중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뭐 급락은 아니더라도 좀 오를 때는 좀 제한적으로 오르고 좀 하락할 때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바닥 다지기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8월 말 정도까지 그때 또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 기억이 맞으면 8월 28일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이재규 대표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PMI 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쪽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엔캐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이제 환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2조 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경이라고 하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 자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PMI 지표에 대해서 좀 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조업 신규 주문이라는 그런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경기 침체까지 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투매가 좀 멈추고 나면 다시 한번 되반등을 주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고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마다 굉장히 불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저는 뭐 매수하기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신용 잔고가 나올 수도 있다,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온전히 내 자금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조금 버텨본 다음에 반등 시에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들어간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줄이시는 게 맞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한 노려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저 짧게 말씀드린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만 나온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뭐 청산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 2주 전으로 돌아가 보신다면 엔화가 160에 막 돌파할 때는 엔화 붕괴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 난리 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가 150엔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환차손을 우려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청산한다 하면서 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경이라는 돈 자체가 다 청산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또 긴축으로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완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이거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더 밀리고 있는 것은 전 그것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란 관련돼서 이란이 주말에 72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어떤 그 강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게 된다라면 네. 뭐 제7의 중동이 전쟁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불안감도 주말이다 보니까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결국 이 사달이 난 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패닉 그리고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 주제 이야기하면서 코스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미국발 악재에 주저앉은 코스피. 국채금리 또 그렇고요. 또 제조업 지수 하부에 나와 있는 고용 지표도 그렇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안 좋다. 코로나 이후로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너무 지금 몇 개 확인된 게 없는데 과도하게 미리 선반영해서 뺀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미리 눈치채고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좀 아직까지는 과도한 편 측면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경기 하락이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 갑자기 급반등할 가능성은 뭐 적다라는 건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경기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나라 데이터가 다는 아니겠지만 어저께 수출입 데이터 공개가 됐는데 작년 10월 달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로 13개월 연속 흑자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10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출이 잘 된다는 뜻은 뭐 경기가 엄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경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파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하긴 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그냥 그런 논의를 한 것이지 정말 이거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뭐 긴급하게 내릴 것이냐 아니면 뭐 한 2달 지켜보다가 10월달, 9월달 내릴 것이냐 이런 회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약간 후에 그 발표되는 날에 내용들을 보겠지만 뭐 패드 의원들은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이제 고용이라는 얘기는 고용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5월 달부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잡혔다. 근데 이제 고용이 중요하다. 패드 중앙은행의 책무 첫 번째 물가, 두 번째는 고용. 근데 이 고용에 대해서 집중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고용이 지난달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오늘 새벽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한 고용이 뭐 그냥 적당한 수준의 고용 결과가 나온다라면 어저께 그 제조업 지수로 인해서 너무 가민하게 반응했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뭐 그렇다고 V자 엄청난 급등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도 미국발 이런 뭐 지표나 지금 전망에 대한 분위기. 네, 일단 뭐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PMI에 관련돼서 선행 지표가 하나 있어요. 신규 주문 건수를 좀 보면 되는데 네. 이 신규 주문 건수가 40 이하로 가면 우리가 침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47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력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관련된 지표가 좀 나올 텐데 여기서 지표에 대해서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반등은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사실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들 정도로 좋은 자리까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개파락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일단 한 번 정도는 하반 경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고한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나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일본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대부분 증시도 안 좋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하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침체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50bp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후에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말 동안에 중동의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와야 될 미국의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나서 주말을 보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뭐 내리는 비를 지금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희도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뭐 시나리오 짜고 이런 것들이 네. 또 변수가 너무 많이 우리의 손과 상관없는 그런 변수들이 많이 그쵸.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두 분이 발제한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답답한 자동차주 그래도 봐야 된다. 사실은 아까 뭐 채팅창에서 저도 이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만큼 뭘 사야 될까? 만약에 지금 빠지는 걸 매수 기회라고 분할로 조금씩 사모아 간다면 뭘 사야 될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네. 유창희 대표님은 그중 하나로 자동차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자동차 아저씨 또 나왔는데요. 자동차 아저씨, 네, 현대차 아저씨.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낙폭과대 종목군들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현대기아는 지금 상당히 좀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싸졌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제 자료화면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1대1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시총이 어저께 기준입니다. 한 98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요타 시총 기준이 어저께 기준으로 384조 정도 돼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도요타 대비해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보신다라면 현대차 그룹이 도요타보다 한 30% 정도 좀 적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가 본다라면 조금은 많이 싸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성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1분기 10.4%, 도요타는 10%였어요. 2분기가 현대차 그룹이 10.9%인데 도요타가 11.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한다라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가 합쳐서 100조는 상당히 저렴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산 가치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열사도 좀 다를 수가 있고 하지만 현재 영업이익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물론 FSD라든지 뭐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테슬라가 시가총액 100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런 거와도 비교해 보면 현대차 그룹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라인업을 보신다라면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사실은 토요타하고 거의 어깨를 견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만 본다라면 테슬라가 더 잘 만듭니다. 그리고 라인업도 좋아요. 세단, 소, 중, 대 다 있고요. SUV도 소형, 중형, 대형 다 모든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뭐 테슬라도 이렇게까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전기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도요타는 전기차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도 많이 밀리고 있다. 도요타 전기차 모델이 있긴 한데 한 2개 정도, 2-3개밖에 없는 걸 비교해 본다라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현대차 그룹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의 어떤 기대감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당인 것 같아요. 네. GM이요 작년 6월달까지 그러니까 지난 6월달까지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60억 달러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주주 환원율이 116%고 2024년에는 62%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GM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면 네. 작년 12월 달에 그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30달러 하던 게 50달러까지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러면은 이번에 현대 인베스터 데이에서 배당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은 주가는 분명히 좀 화답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거의 그 49%, 50%에 육박했고요. 또 올해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올 5월부터 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가지고 1조 엔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내년 기준으로 주주 환원율이 다시 한 49%, 50% 높아지거든요. 근데 아직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25%입니다. 주주 환원율이. 그래서 올해 만약 이걸 30이나 한 3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발표만 나와준다라면 주가는 지금 상당히 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베스터 데이가 8월 달에 하거든요. 원래는 6월 달에 했다가 이번에 2달 미뤄서 하기 때문에 지금 8월 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어떻게 저 자동차주 관련해 가지고 네, 자동차는 방금 전에 이제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서 완성차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차 중에서 하이브리드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많지 않거든요. 않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 투자처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뭐 도요타랑 아까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도요타 같은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밀리고 있지만 작년 2023년도의 환율과 올해 환율을 고려해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오늘 제가 보니까 어제 그 미국 쪽에서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가 나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3.5%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4%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기아차 쪽에 대한 믹스 효과, 그러니까 SUV라든지 차종 자체가 좀 더 다양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로 수치를 보니까 현대차가 좀 더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시면 현대차 주가가 좀 더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현대 기아차가 이 정도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현대차가 2021년도에도 실적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당시 고점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2021년도에 현대차가 만들어냈었던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한번 제가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현대가 연간 기준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작년에 15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차트가 살짝 꺾이는 모양새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발제하셨으니까 탑픽은 역시 현대차입니까? 기아. 기아? 네. 기아는 오히려 줄었다던데. 좀 줄었네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신차 나오잖아요. 이번 네. EV3 EV3. 엄청난 인기예요. 근데 요거 때문에 차량 구매를 조금 미뤄놓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이제 급증할 겁니다. EV3 뭐 나와서 잘 팔리면 마진율이 뭐 좋고 그럴까요? 마진율은 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EV3 전비가 지금 뭐 한 7에서 9 사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600에서 700km를 한번 완충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부산 갔다가 대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만큼 전기차의 거리가 이동 거리 주행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에어컨은 못 틀겠네요. 아니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겨울에 히터 빵빵하게 틀고 그러면은 뭐 기아 조금 한 영업사원이세요? 50km 줄어들겠지. 안 사요. 50km 자동차 줄어들긴 하는데 영업사원처럼. 하지만 네. 어찌 되었든 이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리고 이제 EV3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형차니까 어쨌든 그 차량 SUV 차량 중에서는 근데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의 그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전기차 키즘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킬러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발제해 주신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주제는요. 코로나19 재확산 급락장에 대안될까? 약간 메이저 스트림의 의견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19 재확산 급락장 대안 단기적인 대응입니까? 저는 일단 대안은 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코로나가 많아요, 실제로? 예,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이제 이 질병청이 조사한 입원 환자 수의 경우에 뭐 7월 첫째 주에는 9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넷째 주에는 이제 한 5배 정도 늘어서 460명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리 예전에 한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자금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이 될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안이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약세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세는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변동성을 많이 키우는 종목들을 쭉 넣어봤는데 혹시 제 화면이 보이면 제가 잠깐만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제가 코로나 관련돼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종목군들을 전부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는 아니겠죠. 저 근데 왼쪽에 빨간색? 예, 요 밑에 이제 초록색 밑에 있는 종목들인데 아. 재물을 보시면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뭐 진단키트 쪽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보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뭐 실적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이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강하게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뭐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뭐 백일해라든지 예전에 또 뭐 수족구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좀 몰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의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돼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제약바이오 그냥 정상적으로 그동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제약바이오들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대안처가 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경계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뭐 저희가 어느 방송 가도 네. 단타 치자 이런 얘기는 거의 잘 안 하는데 안 하죠. 그게 또 방법일 때는 아이고야. 어쩔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선비처럼 무슨 뭐 가치 투자에 뭐 10년을 바라보고 뭐 약간 10년 안 바라보던 뭐 6개월 약간 바라봐야지 최소한. 양반처럼 선비처럼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시장이 뭐 한 1% 정도 조정이 나오면 네. 테마주들이 돌면서 이 좀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라도 해야 되나 하는데 오늘 같이 막 3% 빠지고 뭐 지난 그 언젠가요? 하여튼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좀 크게 조정이 나온 적이 있었죠. 월요일인가요? 그때도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처럼 한 2% 막 이렇게 푹푹 빠지게 되면 사실은 테마주도 그냥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오늘은 비록 3% 이게 폭락이 나오지만 다음 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좀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 테마주들이 또 관련돼서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됐든 초전도가 됐든 뭐 방산주 이 이란 관련된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된 뭐 석유 해운주 뭐 이런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란이 엄청난 공격을 하겠지 해서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지만 뭐 흥국석유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 좀 매수해볼까 그걸 잘 맞추면은 괜찮은데 네. 못 맞추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전략, 그러니까 탑픽도 주시면서 전략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딱 종목만 던지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뭐 말씀하셨을 때 말티님이 되게 시크하신 분이거든요. 바로 그냥 안 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또 하시는 거니까. 나 기아 얘기할 때도 안 해 그러셨나? 아니 기아 얘기할 때 딴소리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오삼불고기 오늘 전화기를 안 이런 갖고 와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저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있어가지고. 오늘 뭐 이거 사자 저거 사자 뭐 이렇게 예. 얘기해서 와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던져보는 거니까. 코로나 일단은 관련주요? 예.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테마성, 뭐 오늘 코로나는 올라오고 있지만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기관들과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좀 큰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은 좀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처럼 낙폭이 굉장히 컸을 때에는 오히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호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게 중공업이 아니죠. 중공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조선주들의 주가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오늘 전반 어제는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수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반도체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추세적으로 뭐가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까지도 수주장구, 후내년까지도 수주장구가 많이 채워져 있는 조선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 같은 경우,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실제로 매매하자라고 하면 매매하기 되게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기자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에서는 제가 이제 본행제 관련돼서 동성하이텍이나 한국카본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종목군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저는 대왕고래 쪽과도 엮일 수 있는 피팅 밸브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광밴드랑 태광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태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인가요? 공략주입니다. 공략주로 바로 가죠 저는. 예.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16,400원에서 아까 저기 코로나 말씀하셔가지고 코로나 종목이라 달라고 그랬는데 왜 공략주로 언제 가셨어요? 코로나로 할까요 그러면? 코로나는 그럼 공략주로 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예. 어차피 시간도 다 돼가지고 예. 공략주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략주 띄워주시고 두 분의 공략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피팅 관련해가지고 대한고래도 조선기자재도 같이 하는 걸로. 태광 그리고 기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기아는 아까 또 설명 많이 해주셨고 1분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태광 먼저 짧게만 들어본다면? 예, 태광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중에서 기자재 쪽인데 태광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의 수주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올해와 내년에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산업용 피팅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플랜트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였을 때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태광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16,4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아래에서 공략해 보시면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가 타이트하다는 게 핵심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여기 대왕고래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로 좀 녹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네. 가볼까요? 한 30초에서 30초. 네. 일단 기아 수익성 높은 뭐 하이브리드 SUV 판매 잘 되고 있고요. 뭐 SUV 맛집이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13.2%입니다. 지난 분기 때도 13.1%였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높아졌죠.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기아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EV3 전기차 캐즘 극복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EV3 그리고 캐스퍼 EV 버전.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많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10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없으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아 목표가는요? 15만 원 잡아놓고 15만 원? 있습니다. 오늘 얼마죠? 10만 원, 10만 7천 원. 10만 7천 원인데 15만 원 정도?
항상 15만 원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15만 원. 꺾이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0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자동차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된 트레이딩 종목들 플러스 태광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창희 대표님과 그리고 이재기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조금 더 크게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금요일 기분 좋게 조금은 끝낼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 맛점 하시고요. 저희는 일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